꾼의 시선으로 경제를 보는 프리미엄 경제 토크쇼 경제전쟁 꾼의 곽수정입니다. 글로벌 증시가 여러 암초들을 만나서 지금 휘청거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미국 장기 국채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이번 주 국내 증시도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코스피 지수 2300선도 위태롭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SK하이닉스의 올해 3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죠. 여전히 적자이긴 합니다만 실적 개선 흐름을 보였습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삼성전자와 함께 이제 반도체 업체가 바닥을 지났다는 평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반도체 섹터, 국내 증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과연 대표 기업들의 실적 개선에 힘입어서 이제까지의 부진을 벗고 본격적인 반등을 시작할 수 있을지, 아니면 여러 악재가 뒤섞인 글로벌 환경으로 인해서 앞으로도 당분간은 더 기다려야 할지, 어떤 상황일지 두 분의 반도체 전문꾼과 함께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도 힘차게 외치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프리미엄 경제 토크쇼 경제전쟁 꾼. 네, 지난주 수요일까지만 해도 이 삼성전자 주가가 7만 원을 넘기고 SK하이닉스 주가는 13만 원을 찍으면서 이 반도체 섹터에 훈풍이 불기 시작하려나 이렇게 기대감이 많았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 글로벌 악재들로 인해서 다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실적이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주가는 언제쯤 본격적으로 반등할 수 있을지 이제 두 분 꾼들과 함께 자세히 말씀 나눠볼 텐데요. 자, 우선 손민섭 연구위원님. 네네. 어떻습니까? 그때 6월달에 6월에 나오셔서 오늘 4분기를 잘 봐야 된다. 특히 잔인한 10월을 잘 봐야 된다 말씀을 주셨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때 이제 제가 나와서 그 6월부터 8월까지는 주가가 좀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9월, 10월 중까지는 주가가 조금 상승할 수 있는데, 근데 11월부터는 좀 많이 조심하셔야 된다. 네. 그런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거는 글로벌 유동성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라는 네. 그런 경기 선행 지표를 가지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네. 근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제가 어제 하이닉스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으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바닥 대비해서 네. 삼성전자 주가는 이제 작년 10월이 바닥이었고 한 40% 정도. 그다음에 하이닉스는 최고점은 한 70% 이 정도 이제 주가 상승이 있었던 상황인데, 네. 저는 그 향후에는 주가 조정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보고 있는 거는 이제 그때도 좀 보여드렸던 그런 그림들을 다시 한번 보면서 네.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네.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준비한 그림 이제 1번부터 한번 봐주시면요. 자, 여기에 이제 글로벌 유동성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하고 삼성전자 주가를 제가 같이 그려놓은 겁니다. 네. 예, 보시다시피 뭐 거의 일치하고 있고요. 그러네요. 예, 월 단위로도 거의 유사한 그런 그림이고요. 다음 네. 그림 보시면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네. 이 삼성전자처럼 이렇게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약간 좀 후행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러네요. 그렇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그림 역시 매우 유사하다, 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글로벌 유동성 YoY 증감률의 이제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여주시면요. 자, 이렇게 그 양 반도체 회사하고 이제 글로벌 유동성 증감률하고 동행하는 이유는요. 여기 네. 보시면은 그 글로벌 유동성 증감률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그 밸류에이션 배수, 특히 이제 PB 배수하고 비교해 보시면 네. 여기 보시는 것처럼 거의 뭐 일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네. 요번에 올라올 때도 작년 이제 10월경에 바닥 찍고 글로벌 유동성 증감률이 올라오면서 그때부터 네. 반도체 주가가 오르기 시작을 하는 거죠. 뭐 저번에 내릴 때도 21년 3월 달부터 글로벌 유동성 증감률 내리면서 반도체 PB 배수 내리고 반도체 주가 하락했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 글로벌 유동성 증감률과 같은 이 경기 선행 지표들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이제 이게 이제 중요한 그런 점이죠. 그래서 다음 네. 페이지 한번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네. 자, 이게 제가 예측하고 있는 글로벌 유동성 증감률입니다. 네. 여기에 제가 파란 선으로 글로벌 유동성을 그려놨고요. 그리고 위아래로
빨간 선으로 수직선을 하나 그려놓은 게 있는데요. 그게 바로 10월 15일자의 글로벌 유동성입니다. 네. 자, 그리고 앞으로 당분간 10월 15일자의 글로벌 유동성 규모가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요. 지금 뭐 최근에 글로벌 유동성이 오히려 약간 내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그러면 글로벌 유동성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은요. 여기 빨간 선에 나오는 것처럼 10월 중까지는 오릅니다만 11월부터 1월 달까지는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 나오는 걸 여기서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아까도 이제 보신 것처럼 반도체 주가와 또 밸류에이션 배수와 이 글로벌 유동성 증감률 간의 동행 관계를 감안해서 보면 네. 향후에 밸류에이션 배수가 하락하면서 주가도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이제 굉장히 높다. 이제 그렇게 지금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네. 또 하나 그 우려된 요소가 자, 그림 5 한번 보여주시면요. 네, 바로 이겁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경기 선행 지표가 뭐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OECD 경기 선행 지수입니다. 자, OECD 경기 선행 지수도 여기 보시면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PB 배수, 밸류에이션 배수랑 비교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뭐 거의 똑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어떻게 움직일 거냐 이게 이제 또 중요한 문제인데, 자,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요. 역사적으로 OECD 경기 선행 지수랑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 지표가 또 하나 있는데요. 그게 독일 분데스방크에서 나오는 세계 경기 선행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뭐 거의 똑같죠. 자, 그런데 요번에 상승 사이클에서 분데스방크 세계 경기 선행 지수가 OECD 경기 선행 지수보다 약간 먼저 오르기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OECD 경기 선행 지수는 현재 11개월간 연속으로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네. 제가 상승 사이클의 기간을 한번 계산을 해보니 평균 14개월 상승하는 게 일반적인 예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11개월간 이미 올랐고, 네. 분데스방크 세계 경기 선행 지수가요, 지금 8월 9월에서 2달 연속해서 벌써 꺾이고 있어요. 네. 자, 이런 측면으로 보면 OECD 경기 선행 지수도 이제 조만간 하락할 가능성이 이제 크다. 네. 그렇게 봐야 되고요. OECD 국가를 좀 나눠서 보면 지금 한국, 중국, 일본, 독일 같은 나라들의 경기 선행 지수는 지금 오른 지가 이미 꽤 됐습니다. 네. 그런데 미국은 아직도 내려가고 있거든요.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의 경기가 지금 꺾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내년에도 OECD 경기 선행 지수가 오르려고 하면 한마디로 미국 경기가 지금 침체 예상됩니다만 불처럼 일어나서 나머지 나라들의 경기를 끌어올려야, 네. 그래야 OECD 경기 선행지수 상승이 지속될 수가 있거든요. 네. 자, 그런데 지금 미국이 내년에 한 7월이나 돼야 금리 인하한다고 하고요. 보통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나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그런 경기 지표들은 미국의 정책 금리를 약간 후행하면서 반대로 갑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년 한 7월 정도에 금리 인하한다고 하면 사실은 미국의 경기 지표들은 내년 한 4분기 초? 그 정도는 돼야 올라설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 그 전까지는 OECD 경기 선행지수 하락이 좀 불가피하지 않을까. 그러면 아까 보신 것처럼 반도체 주가하고의 이런 동행 관계를 봤을 때 반도체 주가도 조금 조정받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송명섭 위원께서 지금 차트를 통해서 7개 정도 되는 차트를 통해서 완전히 과학적인 어떤 증거를 확률적으로 좀 제시해 주셨거든요. 요약을 하면 4분기 지점에서 10월을 기점으로 해서 반도체 주가는 하락할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매우 높다. 거기에는 글로벌 유동성, 분데스뱅크의 경기 선행 지표, OECD의 경기 선행 지표 등등이 뒷받침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용수 대표님, 아까 제가 앞에 서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7만 원 삼성전자 뚫었고 SK 13만 원 뚫었었고, 그런데 이 추세를 지금 유지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송명섭 위원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앞으로 이렇게 주가가 지지부진하게 될 다른 또 어떤 요인들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지금 전반적으로 전통 수요에 대한 어떤 회복이 우리가 예상보다 너무 더딘 상황이죠. 이게 뭐 수요의 절벽이 이렇게까지 나타나는 경우도 저도 수많은 반도체 상승 하락 사이클 봤지만 네. 이번엔 처음이거든요. 이 정도로 큰 폭으로 수요가 거의 수요가 반토막 나는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그리고 공급업체가 감산까지 돌입하는 경우도 굉장히 네. 특이한 케이스였기 때문에 이제 뭐 이 전통 수요에 대한 부분들은 뭐 당연히 우리가 지금 이미 더 좋을 거라고 기대하기는 힘들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주식시장 관점에서 보면 아직까지 기회는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네. 대표적인 게 이제 AI라는 게 지금 AI 혁명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AI라는 게
뭐 지금 경기가 좋아서 빅테크 업체들이 AI 투자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AI의 기술 트렌드에 뒤처지면 이게 차세대 어떤 그 플랫폼 기업들이 주도권을 놓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비용 구조 조정을 해서 진행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심지어 뭐 일반 서버에 들어갈 뭐 비용들을 줄여서 인력을 줄여서 생성형 AI에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그 전통 수요가 생각보다 더디고 못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그 AI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내년에도 충분히 기회가 있다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과거 사이클하고 이번 어떤 반도체 사이클이 굉장히 달랐던 부분이 이번에는 철저히 후공정 사이클이었습니다. 한미 반도체로 대표되는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는 기술이 굉장히 어떤 핵심이 됐었던 거고요. 그게 지금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동안에는 모든 게 AI라는 게 서버 중심으로 모든 게 이야기가 됐잖아요. 네. 서버에서 데이터 트레이닝을 하고 또 대규모 언어 모델, LLM이라는 것들을 하고 이제 이게 추론으로 이제 점점 넘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럼 추론으로 넘어오면 여기서 또 그 서비스가 붙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 AI가 서비스하고 붙게 되고 그리고 요즘에 모든 빅테크 업체들의 컨퍼런스 콜에서 나오는 키워드 하나가 있습니다. 공통되는 키워드가 하나 있는데 그게 온 디바이스 AI예요. 이제는 AI가 서버 클라우드에서 모든 것들을 연산을 해서 통신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 디바이스로 보내주는데 이제는 그런 연산의 기능들을 이 디바이스 자체에서 상당 부분 감당하게 되는 거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는 PC나 스마트폰이나 이런 게 달라질 게 없기 때문에 구매를 꺼렸는데 이제는 이 디바이스가 AI가 지원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거에 따라서 새로 마케팅 포인트가 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 이제 이번에 나온 인텔의 그 메테오 라이크라는 CPU가 대표적인 거고요. 네. 이제 거기에는 이제 NPU라고 해서 그 AI를 연산을 담당하는 NPU 블록이 별도로 이제 2개가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온 디바이스 AI가 되는 거고요. 지금 암코어 기반, 뭐 최근에 이제 퀄컴의 뭐 스냅드래곤 X, 뭐 엘리트 같은 어떤 새로운 칩셋들로 모든 게 이제 온 디바이스 AI로 지금 관심이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쪽에서 또 투자는 또 굉장히 활발할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 사이클하고 수요하고 별개로 그게 또 내년에 또 상당한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이영수 대표께서 주신 말씀을 들어보면 올 하반기 4분기를 잘 넘기고 나면 내년에 AI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하드웨어 분야의 어떤 추진으로 인해서 계획 추진으로 인해서 좀 나아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셨는데 송 의원님, 네. 보통 우리가 이제 잠정치 나오고 확정치 나오지 않습니까? 확정치 나오면 아마 이런 어닝 서프라이즈, SK에서 발표한 또 삼성에서 발표한 이런 것들이 미세 조정을 거치는데 그게 그다지 큰 영향을 줍니까? 저는 안 줄 거로 보이지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삼성전자가 이제 조만간 확정 실적을 발표하는데, 네. 근데 뭐 어느 정도 시장이 각 부문별로 네. 어느 정도의 이제 실적이 나왔는지 그거는 이미 파악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뭐 실적이 부문별로 어느 정도 나왔다 이렇게 발표를 한다고 해서 이제 크게 뭐 달라질 건 없고요. 다만 다음 분기 뭐 또 내년 이런 전망들에 대해서 이제 어떤 언급을 하냐 이제 그런 게 중요한데, 근데 또 하이닉스가 굉장히 좋은 그런 전망을 발표했는데도 당일 주가가 이제 많이 빠진 걸로 봐서는 네. 지금 현재는 그러한 그 가이던스라든지 전망 이런 내용보다는 조금 더 큰 그림에서 매크로 경기 뭐 이런 것들이 주가에 조금 큰 영향을 미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아무리 봐도 시장 상황이 매크로 상황에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송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글로벌 유동성의 문제. 이게 주요 산업이 다 디지털 정보 통신 관련된 산업이 되다 보니까 여기에 유동성이 어떻게 몰입이 되는가가 중요한 것 같은데, 이용수 의원님 어떻습니까?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을 참고를 했을 때 SK 한 2조 정도 적자를 봤다가 반등을 팍 했던 게 HBM, 고대역 광역의 어떤 반도체 칩이 엔비디아에서 대거 수입을 해갔다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이 분야가 상당히 각광을 받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번에 저도 그 실적 발표에서 제일 주목해서 봤던 부분이 그 HBM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실적의 어떤 질적인 내용 자체가 나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만 이제 당초 가이던스보다 일단 뭐 실적이 좀 못 미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잖아요. 2조 4천억이라는 예상의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기 때문에 지금 하이닉스도 굉장히 좋게 나올 거라고 보고 미리 수급들이 미리 들어갔던 측면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좀 실망스럽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매크로하고 상황하고 엮여서 좀 이제 밀렸다고 볼 수 있고, 일단 실적 발표 질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고 보고 있는데 제일 네. 중요한 포인트가 이거예요. 내년까지 HBM의 캐파가 풀로 다 찼다. 주문을 다 받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HBM이라는 아이템 자체가
기존의 범용 메모리하고 다르죠. 그렇죠. 스페셜티죠. 네. 주문을 받아야지 생산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제 주문이 꽉 찼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HBM3E 차세대 제품에 이제 시제품을 만들어서 이게 이제 고객사한테 샘플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네. 제일 저는 이제 기대하는 부분이 이거였어요. 이제 HBM의 매출 비중, DRAM에서 매출 비중이 15%를 지금 넘어선 걸로 추정이 되고 네. 이번에 혹시나 20%를 혹시 넘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기는 아직까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연내 20% 비중을 넘어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이제 그 부분들이 좀그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어떤 포인트를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송민수 위원님, 방금 이영수 대표께서 말씀 주셨는데 HBM의 판매 실적 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다. 그러려 그러면은 내년도에 반도체주가 반등을 하려면 재고량과 판매량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HBM이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올해 들어와서 이제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대비 훨씬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아까 그거는 70% 이제 HBM이 그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이제 가장 성장성이 높은 부분이고 이익률도 꽤 많이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이닉스가 삼성전자 대비 앞서는 모습을 보이고 네. 그다음에 그 DRAM 부분 영업이익률에서도요. 그 3분기에 삼성전자는 그 메모리에서 흑자 전환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하이닉스는 흑자 전환이 되고 그게 사실은 HBM 때문에 된 이유가 많거든요.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HBM 쪽에서 그 얼마나 그 좋은 실적이 나왔고 또 앞으로 얼마나 좋아질 거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긴 하죠. 자, 그런데 이제 저는 그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주가를 얘기하려고 온 거죠, 그죠? 그렇죠. 예, 주가를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업황 전망이라는 거는 사실은 주가를 전망하기 위한 그런 그 그렇죠. 도구예요. 네. 자, 그런데 일단 주식이라는 거는 주가라는 거는 그 밸류에이션 베이스하고 이제 주당 가치가 곱해져서 나오는 것이고, 네. 밸류에이션 베이스를 결정한 요소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게 매크로 경기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가 그 해당 그 회사가 속해 있는 산업의 성장성이고요. 예. 세 번째가 그 회사의 경쟁력이에요. 예. 자, 그런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세 번째 회사의 경쟁력이라는 측면에서는 정말 좋습니다. 지금 그렇죠. DRAM에서는 가장 잘하고 있어요. 네. 자, 그리고 해당 산업의 성장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이제 HBM이 AI 쪽이 늘어나는 만큼 아까도 잠깐 이제 이영수 대표님이 얘기하셨는데 반대쪽이 죽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좋으면은 기존의 컨벤셔널 서버, PC, 스마트폰 다 투자하는데요. 사고. 그리고 AI도 또 하겠죠. 그러나 경기가 안 좋으면 제한된 그런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컨벤셔널 서버, 그다음에 또 PC, 스마트폰 이런 쪽은 다 죽고요. 네. AI만 좋은 거예요. 그러면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좋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수요 증가로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산업의 성장성이라는 측면에서 또 그런 그 면이 있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거는 경기가 좋아야 그래야 이제 투자도 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매크로 경기가 제일 중요한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저는 매크로 경기 측면에서 그런 리스크가 있다고 한참 좀 설명을 좀 드린 거죠. 네.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매크로 측면을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재강조를 해주셨는데 최근에 매크로 경제 중에서 이제 경제 외적인 변수 이게 이팔 전쟁입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에 인텔 CPU 공장도 있는 상황이고 하니까 이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당장은 뭐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처음에 이제 하마스가 이스라엘 본토를 이제 공격했을 때는 이게 네. 그 이스라엘 본토 내에서 뭔가 확전이 될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또 인텔의 공장이 제대로 가동이 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이제 가자지구 진입 쪽, 그러니까 뭐 이스라엘 영토 내에서의 어떤 그런 것보다는 가자지구 쪽에 이제 진입하느냐, 지상군이 투입하느냐 이런 쪽으로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뭐 이 자체가 뭐 인텔의 칩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안 될 거라고 지금 만약에 뭐 확전이 돼서 헤즈볼라가 정말 내려오고 이란이 참전을 하고 이런 경우일 경우에는 충분히 그럴 영향이 있겠지만 그건 굉장히 낮은 가능성이잖아요. 네. 미국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상황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송 의원님도 같은 예, 생각이십니까? 이쪽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은 유가죠. 이게 확전이 되고 만약에 과거에 뭐
수에즈 운하였나요? 파나마 운하였나요? 하여튼 거기가 잠깐 막히는 와중에 네. 유가가 막 어마어마하게 막 오르고 150불 막 이렇게까지 오르고 그렇죠. 그런 일이 있었는데 네. 결국은 이게 확전이 돼서 유가가 오르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또 더 장기화되고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면 미국이 금리 인하를 못 하죠. 그렇죠. 미국이 금리 인하를 못 하게 되면 경기 둔화가 더 지속이 될 거고 경기 둔화가 지속이 되면 또 IT 반도체 수요도 회복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이벤트 관련해서는 뭐니 해도 유가에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 거냐 그게 가장 중요한 요소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팔 전쟁의 가장 중요한 점은 이제 결국 유가고 아까 말씀해주신 글로벌 유동성의 하나의 변수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점을 보는 것이 오히려 더 타당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송 의원님 하나 더 제가 조금 전에 아까 삼성 반도체는 40%, SK 하이닉스가 70% 대비해서 최고점 대비해서 최저점 대비해서 올랐다고 말씀 주셨잖아요. 아까 우리 이영수 대표께서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삼성전자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했으니 SK도 할 걸로 알았는데 실망감에 의해서 조금 떨어진 게 있다. 그러면 향후에 어느 정도 반도체 주가 반등을 한다면 삼성주가 먼저 오르는 걸 봐야 되는 겁니까? SK가 먼저 오를 걸로 봐야 돼요. 신호탄이 어디서 먼저 나올 걸로 보십니까? 주가가 저는 일단 뭐 주가가 내년 1월까지는 좀 안 좋을 안 거라고 좋다, 보고 이렇게 있으니까. 말씀하시니까, 근데 예. 이제 그 이후로 저는 주가가 조금 이렇게 형보를 하다가 네. 이제 내년 한 하반기 들어서 이제 2025년에 그 반도체 파는 되게 좋아질 거로 저는 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년에도 그 설비 투자액은 올해랑 거의 같을 정도로 굉장히 적고요. 네. 그러니까 생산 증가율은 25년에도 굉장히 낮다는 얘기고 네. 내년 중순경에 이제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25년에 수요는 올라오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아까 그 AI 관련 투자 얘기하셨는데 네. 저는 내년 하순에 가면은 AI 투자에 잠깐 휴지기가 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해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지금 다들 챗GPT 뭐 이런 그 LLM 서비스 이런 네. 것들 빅테크 업체들이 다 지금 출시하려고 내년 1분기, 2분기 다 출시 예정인데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AI 서버를 다들 지금 엄청 많이 만들어 왔던 겁니다. 앞으로도 만들 것이고. 자, 그랬는데 LLM 서비스를 1분기, 2분기에 내년에 출시하고 나면 그러면 이게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 봐야 돼요. 그렇겠죠. 그다음에 바로 이어서 투자하기는 어려워요. 네. 자, 그렇게 되면은 장기적으로 특히 25년에 다시 살아나면서 굉장히 큰 투자가 일어날 거로 보입니다만 네. 내년 하반기 정도 되면은 그러면은 그 잠깐 단기적인 투자 휴지기가 올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이제 25년 가가지고 이제 다시 경기도 살아나고 AI 투자도 올라오고 이제 그런 식으로 돼서 25년 되게 좋아질 거로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결국은 또 주가는 그거를 한 6개월 정도 선행해서 이제 24년 하반기 다시 이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이제 나올 거로 보는데 네. 그렇게 오를 때는요 하이닉스가 항상 더 많이 오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HBM에 관련한 그런 경쟁력 측면에서 저는 내년에도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가 더 HBM에서의 경쟁력 우위를 지켜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되면 아마 또 하이닉스가 더 주가 상승폭은 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요번에 주가가 좀 하락한다 그러면 저는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 쪽으로 조금 그쪽을 좀 포트폴리오 갖고 계시는 게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삼성전자가 그동안 파운드리에서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네. 그런데 내년 1분기 정도 되면 그동안 받아놓은 그 4나노 네. 그 주문 생산이 좀 본격화되고요. 그다음에 올해 갤럭시 S에 들어가지 못했던 삼성전자의 그 엑시노스 AP 그 내년 1분기에 또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그러면 파운드리 쪽에서 좋아지면서 삼성전자의 주가가 지금까지는 반대로 하이닉스보다는 상대적으로 더 안정적일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삼성전자는 주가가 안정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크지만 사실 반등을 보인다 그러면 SK 쪽에서 먼저 보일 것이다. 네네. 그 이유는 HBM3라고 하는 제품이 SK 쪽에서 나온다. 이영수 대표님 같은 의견이십니까? 네. 일단 지금 사실은 AI 혁명이 이어지는 한 저는 HBM 쪽은 되게 좋게 봐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HBM 쪽을 주도하는 건
SK 하이닉스잖아요. 그 네. 주도한다는 그 네. 판단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왜냐하면 지금 4세대 제품인 HBM3를 예. 독점하고 있습니다. 아. 네, 지금 삼성전자가 이거를 원래 이원화를 9월 중에 한다고 했는데 못한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제 뭐 삼성 뭐 메모리 사업부장 이정배 사업부장이 우리 양산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업계에서는 사실 뭐 별로 이렇게 체크되는 게 없거든요. 어쨌든 이제 HBM3는 양산하긴 할 텐데 네. 아직까지는 하이닉스의 어떤 기술 우위 그리고 이제 경쟁력이 아직까지는 많이 앞서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HBM3까지는 아마 그 경쟁력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5세대 제품까지는 이제 그렇게 가는 거고 이제 삼성이 기대하는 부분은 HBM4에서 한번 판 뒤집기를 해보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HBM4부터 또 공정 난이도 굉장히 올라갑니다. 아. 이제 기존의 1024개 인풋 아웃풋 수에서 2048개로 거의 밀도가 2배 이상 증가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기존의 범프, 마이크로 범프를 가지고 붙이는 부분들이 이제 하이브리드 본딩이라고 해서 이제 칩 투 칩 커뮤니케이션 다이렉트로 이제 붙이는. 이제 그리고 지금이 8단이 메인인데 네. 이게 12단으로 높아지고 HBM4가 되면 16단까지 굉장히 고층으로 쌓아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삼성이 자금력과 어떤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한번 뒤집어 보겠다라는 거고요. 그 지금 HBM 쪽은 사실은 우리나라가 독점이잖아요. 네. 전체의 거의 90%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AI 수요가 이어지는 한 HBM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모멘텀이 살아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여기서 저는 이제 확장되는 부분, AI 혁명에서 어떤 우리나라 반도체가 수혜를 보는 부분에서 이제 확장되는 부분을 이제 송 연구원님이 살짝 힌트를 주셨는데 결국 삼성 파운드리한테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삼성 파운드리가 AI 칩의 수주를 얼마나 받아낼 수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제일 좋은 거는 AMD나 엔비디아 같은 그 2.5D 구조죠. 이제 네. 그 TSMC 코어스라고 합니다. 칩온, 웨이폰, 서브스트레이트라고 해서 이제 GPU하고 HBM 아파트가 이렇게 이제 주상복합 구조로 이렇게 패키징이 되는 건데 이게 이제 TSMC가 지금 독점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엔비디아가 지금 칩 수요가 워낙 좋은데 H백 같은 수요가 워낙 좋은데도 불구하고 공급이 안 되는 게 결국 TSMC 코어스 캐파가 부족해서 그런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번호표 뽑고 기다리던 팹리스 업체들이 이제 삼성 쪽으로 한 번씩 노크를 할 가능성이 높고 최근에 이제 그 지멘스 독일의 지멘스라는 업체가 이제 3나노 게이트 올 어라운드 전공정과 2.5D 구조의 그 패키징을 삼성 파운드리에 의뢰했다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얼마나 나올 수 있냐. 만약에 이런 수주들이 하나 둘씩 계속 나온다 그러면 여기 또 관련된 삼성 파운드리 밸류 체인들이 주가는 또 한번 굉장히 환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일단 뭐 요약을 하면 하반기 조금 주춤하더라도 내년 상반기 들어서 반등할 수 있는 기회를 제대로 포착한 말씀해 주신 대로 삼성이 파운드리에 어떻게 투자가 되고 생산이 되는가를 보면 감을 잡을 수 있다. 거기서 시그널이 나올 거다라는 말씀인데 이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에 공급했다는 HBM3E하고 삼성이 사실 9월 달에 생산했다고 하는 우사인 제가 맨날 이제 우사인 볼트하고 이름이 비슷해갖고 샤인 볼트. 이 샤인 볼트 HBM3에 대한 품질 측면에서는 어떤 평가가 좀 나오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뭐 별다른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고 계십니까? HBM3E는 이제 아직 그 쓰이고 있는 제품이 아니고요. 네. 이제 그거는 내년 한 2분기 정도부터 아마 그 공급이 시작이 될 것 같고요. 네. 그 전에 한 3월, 4월경에 이제 그 인증이 완료되고 네. 그다음에 한 2분기 들어가서 본격적인 공급이 이제 시작이 될 것 같은데 네. 뭐 HBM3E라고 이렇게 똑같이 명명을 하고 있는 만큼 제품 네. 자체는 서로 뭐 이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뭐 과거에 보면 약간씩 이제 어느 게 속도가 좀 더 빠르고 뭐 이런 차이는 있었지만은 네. 예, 뭐 큰 차이는 없다. 이제 결국 중요한 거는 그 인증 완료 시기랑 공급 개시 시기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하이닉스 지금 마이크론 얘기를 이제 우리가 지금 그 안 했는데 마이크론도 HBM3를 미리 포기하고요. 그건 네. 늦었다고 보고 네. HBM3E를 먼저 준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HBM3E를 우리나라 업체들보다 이제 TSV 그 구멍을 좀 더 많이 뚫는 네.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해서 성능을 좀 높이는 이제 그런 방법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고 물론 그렇게 되면 이제 칩 사이즈가 커지기 때문에 그 비용은 좀 원가는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네. 이익은 좀 덜 내겠죠. 그러나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마이크론이 기술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지금 잘 따라왔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마이크론이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내년 1분기 말 2분기 초에 아마 HBM3E 인증이 완료가 되고 네. 2분기에 이제 공급이 개시될 것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예측들을 하고 있고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과연 네. HBM3에서 굉장히 많이 늦었는데 네. HBM3E에서 하이닉스하고 똑같은 시기에 공급을 개시할 수 있겠냐. 이제 그게 관건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조금 또 한 2개 분기, 1개 분기 이런 식으로 뒤로 밀리면 그러면 HBM3E에서도 하이닉스한테 밀리게 되는 거고요. 네. 자, 그런데 이제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 단점은 뭐냐면 캐파가 작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내년에 이제 HBM 캐파를 한 10만 장 이상, 네. 삼성전자가 한 8만 장. 예. 근데 내년에 마이크론은 많아야 한 3, 4만 장밖에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시장 점유 이런 측면에서는 이제 마이크론이 많이 여전히 이제 약세를 보일 것인데, 네. 근데 기술 측면에서 생각보다 좀 많이 따라왔고, 삼성전자는 내년에 그 HBM3와 달리 HBM3E의 공급 시기를 경쟁사들하고 같은 시기에 시작할 수 있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이 어떻습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디램 시장이 되면 가격이 이 치킨 게임을 하면서 가격을 확 낮춰버리지 않습니까? 방금 우리 송명섭 위원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내년에 HBM3를 놓고 물론 캐파가 우리나라가 한 95% 세계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마이크론이 그런 뿌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친구들이 만약에 생산을 뭐 2만 3만 개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위협적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면 삼성과 SK하이닉스가 어떤 면에서의 어떤 공격적인 마케팅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이 HBM 시장에서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의 어떤 비중이 확대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분산되는 거는.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HBM 시장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커질 거라는 거죠. 그렇죠. 원래 그 트렌드 포스가 처음에 이제 전망했던 게 연평균 향후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40%였거든요. 그런데 그 CT에서 나온 어떤 5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89%를 제시했고요. 네. 이번에 SK 하이닉스에서 제시한 성장률이 60에서 80%입니다. 연평균 5년 네. 동안. 그리고 지금 트렌드 자체가 지금 H100이라는 호퍼 기반의 그 4나노 그 엔비디아 칩은 80GB의 HBM을 채택을 하는데요. 네. 내년에 나오는 그 그레이스 호퍼 200이나 B100이란 블랙웰이라는 그 100 칩, B100 칩은 192GB를 채택합니다. 네. HBM3E의 그 192GB. 그럼 2배 이상이 늘거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 이제 엣지 디바이스, 온 디바이스 AI에도 HBM이 채택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HBM 수요가 굉장히 커질 거고 네. 거기서 이 시장을 나눠 먹는 것 때문에 뭐 이 주가적으로 우리 국내 메모리 기업에 이게 약점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보통 우리가 이제 반도체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제 하드웨어 부분도 있고 소프트웨어 부분들이 있는데 많은 기업들이 지금 우리가 좀 주목하고 있는 거는 삼성과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미국 기업인 마이크론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다른 소부장 관련된 연관 기업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지난 몇 달 전에 한미 반도체가 가격이 급등한 적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한미 반도체나 다른 업체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가능성이 아주 뭐 한미 반도체 같은 제2의 한미 반도체가 누구냐? 사실 저도 제일 궁금한 부분이 그건데요. 사실 한미 반도체라는 회사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국내 산업계에서 굉장히 이단화적인 회사예요. 왜 이단화적입니까? 왜 그러냐면 세계적인 어떤 기술 어떤 그 세계적인 기술을 이렇게 가지고 뭔가 독점적으로 치고 나가는 경우가 흔치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뭐 시장에서 한미 반도체하고 이오 테크닉스를 제일 많이 비교를 하거든요. 근데 한미 반도체는 이제 그 어드밴스드 패키징이라는 게 TSV로 구멍을 뚫고 칩끼리 붙이는 게 이제 사실은 그 핵심이거든요. 네. 중간에 뭐 여러 가지 많은 공정들이 들어가지만 그 두 가지가 핵심인데 TSV로 구멍을 뚫는 부분은 어프라이드 머티리얼즈라는 글로벌 장비 업체가 담당하는 거고요. 네. TC 본딩이라는 쪽에서 한미 반도체가 세계적인 기술을 가지고 경쟁사들을 상대적으로 압살을 해버린 거거든요. 네. 근데 이 이오 테크닉스가 하는 레이저 장비의 뭐 그루빙이라든지 스텔스 다이싱이라든지 이런 기술들은 이미 일본의 디스코라는 회사가 잘 하고 있는 거고요. 이거를 이제 국산화한 거기 때문에 약간 대부분이 이제 이오 테크닉스 정도의 포지션이에요. 국내에서는 어드밴스드 패키징에서 보면. 근데 한미 반도체는 이제 그런 어떤 기술 독보적인 부분 때문에 높은 멀티플을 받고 있는 거고 사실 네. 지금 뭐 시총이 5조, 6조까지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소매수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저는 그 한미 반도체가
최대 수혜 업체라는 거는 저도 인정하고요. 그리고 지금 올해 그 본도 장비의 매출액이 뭐 200억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이미 하이닉스한테 1,000억 원 정도의 수주를 받았기 때문에 네. 아마 내년에는 본도 장비 매출이 뭐 1,200억, 저는 뭐 또 하반기에도 또 받을 수 있으니까 내년에 한 1,500, 600억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한미 반도체가 최대 수혜주인 거는 틀림없는데, 네. 다만 이제 주가라는 측면에서는 아까 잠깐 언급하신 그런 그 경쟁사들이 있어요. 해외에도 비세마이컨덕터라든지 네. 네덜란드, 그다음에 일본의 디스코, 이런 후공정 쪽에서 이런 회사들하고 한번 밸류에이션을 비교를 해보면 ROE나 예를 들면 이제 영업이익률과 이제 퍼는 네. 서로 이제 또 연관관계가 있는 것이고, ROE랑 PBR이 또 연관관계가 있는데, 네. 이 해외 두 개의 경쟁사들이 내년에 예상 실적하고 그다음에 그 한미반도체 내년에 제 실적 전망치가 시장 컨센서스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아, 예. 그거 가지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 해외 경쟁사들이 영업이익률과 ROE가 한미반도체보다 높아요. 그런데도 지금 퍼나 PBR 같은 밸류에이션 베이스는 이 그 해외 경쟁사들보다 한미반도체가 더 높습니다. 네. 저는 이거는 조금 좀 과하게 밸류에이션 베이스가 지금 높아진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굉장히 이제 좋은 실적이 나올 것이고 향후의 성장성이 높다라는 거는 저는 인정을 합니다만, 주가 측면에서는 저는 약간 이제 고평가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이오테크닉스를 지금 그 많이들 얘기를 이제 하고 네. 계시는데, 이오테크닉스가 실질적으로 그 이 HBM하고 이렇게 큰 관련은 없어요. 물론 이제 그 웨이퍼를 얇게 이제 갈아야 되는 그런 그 공정이 필요합니다. HBM에 이제 네. 거기에 이제 이오테크닉스의 이제 일부 장비들이 들어가긴 하는데, 그거는 사실 큰 관련은 없고, 이오테크닉스를 그래도 주목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은 네. 그 TSV 구멍 뚫는, 네. 사실 그게 이제 핵심이에요. 이 공정 쪽에서는. 그렇겠네요. 그런데 이제 이오테크닉스가 UV 드릴러라는 장비로 TSV 구멍을 뚫는 그런 장비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될지 안 될지는 몰라요. 근데 만약에 되면 그러면 굉장한 수혜가 될 거예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좀 지켜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결국은 TSV가 될지 테크닉스가 개발하고 있는 이 구멍을 뚫는 장비의 문제가 이제 핵심이다라는 말씀인 것 같은데, 뭐 다른 여러 가지 HBM 차세대가 나오면 거기에 필요한 소부장 제도, 소부장의 어떤 내용들이 또 따라붙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이 와중에 제가 얼마 전에 월스트저널 기사를 읽은 적이 있어요. 미국 쪽에서 아직까지 엔비디아라든지 이런 고급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대중국 수출을 규제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는 고맙다, 우린 자체 개발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틱탁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국내 반도체에 이런 어떤 영향이 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중국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블러핑 같고요. 거기서 물론 이제 중국이 그런 기반 기술이 있고 네. 열심히 이제 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뭐 중국에서 갑자기 뭐 AI 반도체를 뭐 과거에 AI 반도체 그 스마트폰용으로 만든 적은 있습니다. 네. 그 화웨이의 자회사 하이실리콘이라는 데서 이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그런 뭐 NPU를 만든 적은 있는데, 그거랑 이 뭐 AMD GPU 같은 거는 사실은 차원이 다른 그런 그 제품들이고, 그래서 중국에서 갑작스럽게 그런 그 반도체가 나올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그러니까 결국 중요한 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 이런 그 미국하고 중국의 이제 네. 반도체 관련한 그런 문제들이 있을 때, 과연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 또 HBM 이런 것들이 중국으로 수출되는데 혹시 뭐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냐, 이제 그게 중요한 거죠. 그렇겠죠. 그런데 이제 만약에 진짜로 지금 그 엔비디아는 그동안에 미국 정부가 A100이나 H100 같은 그런 그 초하이엔드 GPU를 중국에 못 팔게 했기 때문에 네. 그거의 다운그레이드 버전 A800, H800 같은 거를 그동안에 중국에 잘 팔아왔거든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중국에 앞으로 초하이엔드 GPU 말고도 약간 저사양의 그런 AI 반도체도 못 팔게 한다 그러면, 중국에도 빅테크 업체들이 있거든요. 있죠. 네, 세 개. 네. 그 뭐 알리바바라든지 뭐 예. 텐센트. 예. 근데 이런 회사들도 똑같은 그런 지금 AI 쪽으로 지금 그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네. 자,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거기서
AMD 저 엔비디아의 GPU를 못 받게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실 반도체 입장에서는 그쪽으로의 그런 추가 수출 이런 게 조금 줄 수가 있어요. 그렇겠네요. 그래서 이거는 어쨌든 뭐 좋은 그런 이슈는 아닌 거죠. 네, 하웨이 뭐 말씀 주신 하웨이, 텐센트, 알리바바 모두가 지금 다 뭐 AI 반도체 특히 안면 인식 기술이 뭐 뛰어나다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으니까 결국은 주요 도전 작품이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지금 중국 이야기를 잠깐 했으니까 일본 이야기를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일본도 지금 반도체 굴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도시바라든지 많은 일본 기업들이 AI의 기초가 되던 반도체를 개발하다가 포기를 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어제 뉴스에 나왔죠. 글로벌 랜드 플래시 3위 기업이죠. 일본 키옥시아, 그다음에 미국의 웨스턴 디지털, 합병. 이게 마치 될 것 같다니만 SK 하이닉스가 반대를 했는지 무산돼 버렸습니다. 영향이 있을까요 앞으로? 이게 사실 뭐 두 회사 합병하는 게 새삼스러운 이슈는 아니에요. 이게 몇 번 그렇죠. 나왔다가 무산된 네. 경우고 사실 이게 만약에 뭐 SK 하이닉스가 동의를 했다고 해도 이게 또 중국이나 뭐 그 어떤 여러 국가들에서 또 그 승인을 받아야 받아야 되거든요. 되죠. 예. 그게 쉽지 않습니다. 사실은 SK 하이닉스 인텔 그 낸드 사업부 인수할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걱정을 했었던 거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사실은 낸드 어떤 시장 자체만 놓고 보면 디램하고 다르게 이제 플레이어가 너무 많죠. 그래서 네. 이제 저기 키옥시하고 웨스턴 디지털이 합쳐서 이렇게 이제 좀 플레이어가 하나 줄어드는 건 저는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네. 근데 단기적으로 보면 다만 이제 이 그 SK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지금 2등 낸드 사업자에서 이제 3위로 내려앉게 되고 그리고 지금 가뜩이나 지금 인텔 솔리다임이 굉장히 골칫거리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뭐 좋지 않기 때문에 이제 반대를 했다고 보고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좀 산업의 구조 조정이 돼야지 디램처럼 빨리 이제 이게 뭐 산업 구조 조정이 되고 반등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사실 지금 낸드 같은 경우는 천수답이에요. 그러니까 네. 이게 감산 말고는 지금 답이 안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디램은 뭐 HBM으로 라인을 전환하면 자동스럽게 이제 그 캐파가 한 40%까지 줄어든 효과도 있고 그리고 이번에 이거를 계기로 해서 감산을 계기로 해서 DDR4에서 5 전환율이 빨라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낸드는 사실 감산을 하는 것 말고는 대응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뭐 여기에다가 또 YMTC 같은 일부 중국 업체도 또 들어온다 그러면 사실 뭐 별로 반가운 이슈는 아니죠. 네.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소식과 부정적인 소식이 제가 다음 드리는 질문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AI 반도체, 뭐 GPU 같은 비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는 엔비디아가 PC용 메모리 반도체를 생산하겠다. 이 말은 앞으로 PC용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HBM3가 되었건 무엇이 되었건 엄청나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걸 반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다가 또 그 챗GPT 만드는 오픈 AI, 여기에서도 AI 반도체 만들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시장은 메모리 쪽은 비메모리로 가려고 그러고 비메모리 쪽은 또 비메모리끼리 싸우면서 동시에 메모리 쪽으로 오려고 하는 이런 다툼들이 보이는 것 같아요. 앞으로 반도체 산업 구조 바뀔까요? 아니면은 이게 그냥 하나의 그 시장 점유율의 어떤 게임을 하는 치킨 게임의 시작을 알리는 걸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서도 결국 온 디바이스 AI라는 키워드가 이 그 균열을 만들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떤 균열이냐면 PC 시대에는 윈텔 동맹이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윈도우 OS하고 인텔 인사이드가 기본적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그 마이크로소프트를 중심으로 이런 동맹이 깨지고 있는 건데요. 네, 왜냐하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AI의 모든 사활을 걸고 있어요. 그렇죠. 오픈 AI에도 조단위 투자를 했고 지금 그 온 디바이스 AI를 구현하는데 가장 유리한 게 뭔가를 생각해 보면요. 인텔의 X86 계열 칩보다는 암코텍스 기반의 칩이 훨씬 더 유리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전성비도 좋고 그리고 그 온 디바이스 AI를 구현하는데 암코 기반의 칩들이 더 유리해요.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도 그 기존에는 인텔 CPU를 쓰다가 서버에 그레이스 호퍼라는 데 자체 암코 기반의 칩을 설계했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암코 기반으로 CPU를 설계해서 2025년에 PC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거거든요. 뭐 그와 또 마찬가지로 퀄컴 같은 경우도 윈도우 OS 기반 시장을 타깃으로 해서 지금 스냅드래곤 X라는 칩을 내놨어요. 기존에는 모바일, 안드로이드 OS만 하다가 이제는 윈도우 OS 쪽까지 들어가는 건데 그게 이제 MS 입장에서는 그동안에는 인텔 중심으로 협력을 끌고 가다가 이제는 굳이 인텔보다 좋은 칩이 있으면 더 적극적으로 채택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럼 앞으로 점점 더 윈텔 동맹은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고 네.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이 PC 쪽이거든요. 인텔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인텔 입장에서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명수 위원님, 네. 지금 저희들이 다루는 이야기는 웹 2.0 하에서 그다음에 발전해봤자 6G 정도의 통신 속도를 감안한 내용인데 앞으로 웹 3.0이 깔리고 양자 컴퓨팅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면
반도체 산업도 상당한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하지 않을까 싶어요. 양자 컴퓨팅 시대가 되어도 AI 반도체, GPU, CPU, TPU 이런 것들이 그대로 유행이 될지 아니면 새로운 반도체 기술이 나와야만 될지 이 부분은 제가 잘 몰라서 여쭤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뭐 저도 그거는 그렇게 익숙한 주제는 아닌데 그런데 이제 어차피 뭐 양자 컴퓨터가 나온다는 것도 결국은 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그렇죠. 더 빨리 처리하려고 하는 거죠.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모든 그 뭐 비메모리, GPU, CPU, 그다음에 우리나라가 생산하는 메모리 반도체도 이제 HBM으로 이제 변화되고, 네. 그러니까 좀 더 그러한 그 발전 단계들이 양자 컴퓨터 이런 그 단계로 가게 되면 좀 더 고도화되겠죠. 그래서 지금의 어떤 구조가 확 바뀐다든지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고, 네. 예, 지금의 그런 구조들 좀 더 고도화되고 좀 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런 반도체들이 나오게 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발전하게 될 거로 생각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좀 전에 이제 그 오픈 AI 네. 그 자체 칩 이거 만든다 뭐 이런 얘기 그렇죠. 잠깐 하셨는데, 예. 근데 이게 되게 양면적인 면이 있어요. 어떤 면이 어떤 있냐면은 면이죠? 전에도 이제 제가 나와가지고 그때 네. 향후에 AI 반도체의 이제 경쟁 상황 뭐 네. 이런 거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는 그 AMD나 이런 회사들이 엔비디아를 위협할 가능성 거의 없다. 네. 엔비디아는 엔비디아대로 가는데 네. 다만 그 여기 지금 오픈 AI라든지 아니면 빅테크 업체들이 네. 자기네들 자체 AI 반도체를 이제 만들게 될 것이고,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이제 뭐 NPU, TPU 이렇게 얘기되는 것들인데 빅테크 업체들이 자기네들 자체 AI 기반에 맞는 아주 특화된 그런 이제 그 반도체들을 만들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엔비디아의 GPU는 사실 이건 범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 빅테크 업체들이 자기네 자체 반도체를 만들게 되면 엔비디아 입장에서 시장을 뺏기는 거죠. 네. 자, 이게 우리나라 HBM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냐면은 이게 이제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는 겁니다. 긍정적인 면에서는 이제 고객이 는다, 네. 고객 수가 는다, 네. 이제 이런 게 되겠지만은 반면에 또 이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엔비디아의 GPU라는 거는 범용이기 때문에 네. 이 고객, 저 고객, 뭐 여러 고객들이 다 사용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가장 높은 사양을 요구하는 그런 고객에 맞춰서 생산을 해야 돼요. 그러면은 HBM도 굉장히 높은 사양과 많은 양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뭐 이런 빅테크 업체들이 자기네들에 맞게 NPU를 만들게 되면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은 양의 그런 아주 고사양의 그 반도체가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요. 그러면 이제 HBM의 용량도 그만큼 좀 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혼자 계속해서 독점해가는 시장이 사실은 우리나라 업체들한테 좀 더 좋은 걸 수도 있어요. 네. 자, 이제 그러면 한번 요약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말씀 한번 여쭤볼 것 같습니다. 시스템 반도체나 AI 반도체 기술력이 우리가 상당히 떨어지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메모리 중심의 반도체 기술이 조금 더 고도화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으니까 향후에 4분기 이후에 내년 초 반도체 산업 증시의 상황 한번 정리해 주시면서 우리나라 반도체 섹터의 투자 이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2분씩 말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우리 이영수. 네, 결국 저는 이제 삼성 파운드리를 굉장히 관심 깊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AI 혁명의 수혜가 단순히 HBM에서 그칠 것인가, 아니면 파운드리까지 우리가 확장할 수 있을 것인가에 따라서 이제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에 대한 멀티플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결국 지금 전통 소재에 대한 부분들은 내년에도 굉장히 불확실하기 때문에 만약에 뭐 전공정 중심으로 보는 투자에서는 결국 테크 마이그레이션, 디램 테크 마이그레이션 중심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A나 1B 쪽 공정, 하이케이 메탈 게이트라고 하는 그런 공정에서 보면 아무래도 뭐 ALD, 원자층 증착 장비 쪽이나 뭐 하이케이 소재, 머티리얼 이 정도는 좀 이제 또 충분히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신규 투자, 뭐 이런 어떤 투자는 거의 내년에도 좀 기대하기는 힘들 거다. 그래서 이제 지금처럼 굉장히 이제 모멘텀이 좋은 AI 쪽 중심으로 좀 더 투자를 집중하는 게 좀 더 승률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소명석 네. 위원님.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향후에 1월 달 정도까지는 네. 이제 반도체 주가가 좋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그래도 반도체 주식에 이제 투자를 하시게 된다 그러면 저는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둘 중에는 네. 삼성전자 쪽으로 좀 더 비중을 높이시는 게 음. 좀 더 주가가 이제 안정적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거는 이제 말씀드렸던 내년 1분기에 삼성전자 파운드리 부분의 이제 개선 가능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소부장주 중에서는요. 네. 저는 그 반도체 소부장 주가는 반도체 주가랑 항상 일치합니다. 네. 그 시가총액들을 비교해 보면 시차가 없는 동행 관계예요. 네. 자, 그런 상황에서 소부장주도 사실은 그렇게 좋을 거라고 안 보는데 네. 만약에 소부장주에서 이제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저는 소재주를 추천드리겠어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감산 원복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 감산을 지금 내년 한 2분기 중에 반도체 회사들이 다시 원복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네. 자, 그러면 감산 원복된다 그러면 장비를 새로 사지는 않죠. 그렇겠죠. 그러나 감산 때문에 줄었던 소재의 매출이 다시 늡니다. 네. 그래서 소재주가 상대적으로 더 안정적일 가능성이 높다. 이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내년 한 1월 정도 가셔가지고요. 그때 이제 그 유동성 규모라든지 미국의 금리 정책 이런 거 판단하셔서 그때 이제 저점 매수 그런 걸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손민섭 위원의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가 거시적인 환경, 글로벌 유동성 문제라든지 OECD 또는 다른 분데스뱅크에서 내놓는 경제 지표, 선행 지표들을 잘 다듬어 보시고 조금 더 마이크로하게 보시려고 하면 적어도 내년 2월 이후에 삼성에서 나오는 파운드리 결과물, 이 결과물에 대해서 생산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셔라. 그리고 굳이 하시겠다면 이 소부장주 관련해서도 동행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상관성을 보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2분기를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원복되는 주문량이 다시 복귀하는 가능성이 있는지를 먼저 체크하신 다음에 소부장주에 대한 투자를 고민하시는 게 좋다는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이영수 대표님 말씀도 역시 앞으로 이 AI 반도체라든지 이 메모리 반도체 이 동행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술적인 고도화, 이 문제가 우리 한국 반도체 산업에 남아있는 문제라는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나눠주신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나날이 이 바람이 차가워지는 그런 계절입니다. 고금리, 고환율로 국내 경제 상황도 참 많이 춥죠. 유가도 상승하면서 고물가는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 자산시장마저 연일 하방 압력에 흔들리면서 한숨만 깊어지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언제쯤이면 한국 경제와 증시에 훈훈한 봄바람이 불어올까요? 내년 전망도 그다지 희망적인 편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반도체 우리나라의 주력업체죠. 산업이죠. 반도체 업황이 지금보다 개선된다면 한국 경제 상황도 바뀔 거라는 점은 분명해 보입니다. 부디 올해 남은 4분기에 반도체 업황이 바닥을 짚고 우리 경제도 증시도 반등을 시작할 수 있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오후 5시 3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